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직장 싱글맘입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맞나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저만 바라보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으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조차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한 남자를 사랑한 대가가 이렇게나 혹독한 일인 줄 알았다면 아마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은 지난날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제 아이의 앞날을 위해 이렇게 이곳에 털어내 보려고 하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아래의 연하남입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제게 반했다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이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남자는 어린애같이 제 말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것은 알바를 하던 카페였는데요. 대학교 졸업반이던 그때 취업 준비가 잘 되지 않아 휴학을 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손님으로 자주 왔었는데 올 때마다 제게 선한 눈웃음을 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곤 했죠. 저기 어디 사세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몇 살이세요? 자, 여기 맛있는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왜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세요? 왜?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대답할 의무가 없으니 강요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곳에서 커피를 만들어 드리는 일만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그렇게 이상해요?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남편의 모습은 어린애 같아 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이 어리니 아직 20이 간 넘은 앳된 모습이었고 남자로서 전혀 관심이 가질 않았죠. 올 때마다 몇 번이나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연하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 이상형은 아빠처럼 푸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고 최소한 4살 정도가 많은 사람한테만 이성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사귀었던 오빠들은 3살, 4살이 많았고요. 그러다 그 남자가 결정적으로 멋있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 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카페 마무리를 해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남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겨울밤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손님도 없었는지라 무섭더라고요. 술에 취한 중년의 아저씨 2분은 제가 자기들을 째려보았다면서 심하게 욕을 하시며 급기야 제게 다가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셨는데 그 순간 그 연하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을 보고 나서는 제게 바로 달려왔고 마치 제 남자친구인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당신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넌 뭐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저리 꺼져. 저 이 여자 애인인데요. 남의 일 아니에요. 무슨 마음 상하신 일이 있으시면 경찰을 불러드릴 테니까 경찰하고 얘기해보세요. 아셨죠? 그 연하남은 전화기를 꺼내들어 경찰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였고 술 취한 2명의 남자들은 중얼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테이블에 앉아 한숨을 막 돌리고 있었는데 그 연하남은 물까지 제게 떠주면서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죠. 나이에 비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저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카페에 더욱 자주 들른 그 연하남에게 아주 가끔은 공짜 커피를 주기도 했어요. 대답도 하지 않던 그 남자의 물음에 한 개씩 대답도 하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게 아주 서서히 조금씩 그 연하남을 향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과 나이에 이어 연락처를 알려주던 그날,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저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더군요. 지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일하는 카페 밖에서 저를 보고 그냥 간 적도 있었다고 하면서 진심이 담긴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느 순간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갓 군대만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 연하남과 사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제 형평상 그 당시에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연애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제가 원하는 회사에 대한 준비를 많이 못했고 결국 목표로 한 회사보다 못 미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한번 연을 맺으면 굉장히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연하남을 제가 너무나도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흐트러진 면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남매를 키우시던 아빠가 꼭 이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상선암에 걸리셔서 저희에게 신경을 못 쓰시고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런 시기에 아빠가 정말 저희를 잘 케어해 주셨거든요. 아빠는 덩치가 좀 있으신데 얼굴은 귀여운 곰돌이 같은 모습이셨어요. 저희 자식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도 늘 친절하셨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아빠의 그런 인품 덕분에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항상 집안 경제 사정은 별로 안 좋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집에 있는 걸 갖다 밖에다 퍼주니? 밖에서 얻어다가 집에 가져와야지. 남한테만 푸근하고 인자하면 뭐해. 집은 이렇게 늘 허덕이는데. 아, 여보 왜 그래.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야. 다 좋자고 하는 거니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으이구, 열심히 벌기는.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다른 데에 비해 훨씬 월급이나 복지도 안 좋잖아. 사장과의 의리 때문에 억지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 사장한테 돈까지 빌려준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빠는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음에도 이전 사장과의 의리 때문에 가지도 않고 그 회사를 지키고 계셨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려운 사장님의 사정을 알고 대출받아 엄마 몰래 돈까지 빌려주시고 월급도 밀려 있었고 상황이 안 좋으셨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가족은 조금 힘들게 살았었고요. 그리고 결국 아빠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잠적해버리셔서 그 빚을 온전히 다 감당해내야 하시는 지경에 이르셨죠. 그때 저희 집안은 거의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싸우셨고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으셨던 아빠도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며 그릇까지 집어던지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더니 갑상선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엄마가 편찮으시고 나서 아빠는 잘못을 깨닫고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이런 성격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다면서 자책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꼭 닮은 저를 보고도 이렇게 챙겨주면서 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사람의 선천적인 성향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빠는 그 후에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시고는 잘 챙겨주셨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딱 보였죠. 나중에는 엄마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야 엄마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아빠 성격을 닮은 것 같아요. 특히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연락이 와서 힘들다고 했을 때 절대로 모른 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제게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좀처럼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었어요. 학교도 자주 빠지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 좀 무서운 선배와 부딪히면서 일이 커져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하고는 같은 학원을 다녀서 조금 친하게 지내는 선배였는데 좀 무서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제 친구는 그 선배에 맞서 한 채 양보도 없이 말싸움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 선배에게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는 제 친구를 보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제 친구라 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 제가 잘 둘러댔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친하지 않던 그 친구와 저는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고 제가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라는 친구였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고 학교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질색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집에서 간식도 가져다 주고 저희 집에 데려와서 하룻밤을 재우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비에 젖어 있는 그 친구의 신발을 보고 제 운동화를 빌려주기도 했답니다. 어디 의지할 곳 없던 민경이라는 친구는 제게 많이 의지했고 한동안 저희는 단짝 친구처럼 철썩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민경이가 2년 후에 할머니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가끔씩 하던 연락마저 끊기게 되었죠. 그러던 민경이가 다시 제게 연락을 했던 것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연하 남친을 사귀고 직장에 갓 취업을 했었을 때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민경이었고 그날 저희는 다시 만나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민경이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더군요. 중간에 아빠 집에 가서 살다가 아빠가 재혼하는 바람에 다시 할머니 집으로 왔다가 몇 번의 전학을 다니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알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20대 중반이 갓 되었는데 가방임이 옷이며 모든 것이 다 명품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저는 생전 단 한 개의 명품도 없었을 나이인데 말이죠. 민경아, 너 무슨 일 하는 거야? 돈 잘 버나 보다. 가방 그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게 돈은 벌고 있어. 그나저나 너 남친 있어? 궁금하다. 회사는 어디 다니는 거야?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잘 계시지? 아, 뭐 남친은 얼마 전에 생겼고 회사는 그냥 평범해. 대학도 별로 좋은 데를 못 가서 받아주는 회사가 없네. 우리 부모님은 잘 계셔. 야, 우리 되게 친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사이가 됐지? 그러지 말고 나 이따가 남친 만날 건데 우리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동안 사는 얘기도 천천히 다 듣고 싶어. 친구 민경이와 저는 그렇게 제 남친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연하 남친을 보더니 제 친구는 저를 보고 능력자라고 하면서 들떠했었고 제 남친과도 아주 재미나게 잘 지내더군요. 술도 잘 마시고 분위기도 잘 이끄는 친구 민경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한동안은 남친과 저 그리고 민경이 이렇게 셋이서 노는 날이 꽤 있었어요.
민경이도 지난날 저한테 받은 고마움을 갚아야 한다면서 자주 저희 커플을 불러내 술과 밥도 사주었죠. 덕분에 아직 어려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남친과의 데이트를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러던 민경이는 또다시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한 6개월 엄청나게 만나서 놀았다가 한순간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정이 생겨서 먼 곳으로 가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며 저는 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남친은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서 항상 돈에 여유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저하고는 아무래도 돈의 씀씀이가 달랐고 생각하는 폭도 조금은 달라졌죠. 남친이 다니던 학교는 꽤 좋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바를 할 겨를도 없었고 어디 멋진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할 여유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남친이 영원히 학생일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저보다 더 좋은 것에 취직을 하고 분명히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데이트 비용은 다 내고 주말에도 남친 도시락을 싸서 챙겨주긴 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친의 기말고사 시험 준비도 함께 해주었는걸요. 3년 정도를 그렇게 버티다 보니 남친은 멋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에서 벗어나 취직을 한 남친을 위해 저는 그동안 남친을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멋진 양복과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남친은 그 양복과 신발을 신고 첫 출근을 했고 저희는 그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남친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게 날이 선 말들을 하셨답니다. 3살이나 많은 데다가 학벌도 직장도 별로라던데 결혼이라니 정말 아가씨는 용기가 가상하네요.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 연상의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결혼은 좀 나중에 생각해봐요. 우리 애도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뭔가 보는 눈이 좀 생기겠지. 설마 이렇게 형편없는 눈으로 계속 살진 않을 것 같은데.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내주고 도시락도 매번 싸주고 완전 천사라니까.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맨날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순진에 빠진 놈 같은 이라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놈.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운 줄 아니? 어디 여자가 없어서 아이고. 저를 앞에 두고 어쩌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차마 이 얘기를 친정 부모님께 할 수가 없어서 참긴 했는데 차라리 이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아무튼 그 후로 남친은 제게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졸랐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부터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저 꾹 참았습니다. 엄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과의 관계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아꼈고 저희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시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도 한성격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참고 있으시는 걸 보면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못마땅한 부분을 안고 결혼을 했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남친과 헤어지지 않아서 좋았고 주변 친구들도 3살이나 어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연하 남편을 얻었다고 하면서 세상 부럽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남편을 데려가 함께 자리를 했고 기분 좋게 밥도 샀습니다. 그러던 신혼생활은 2년쯤 지난 후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 3명 정도 낳아서 북적북적 되는 집을 꿈꾸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자기들끼리 멋지게 도우며 살아갈 그날들을 그리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 한 번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난생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 검사라는 것도 받아보았는데 제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겼다. 내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난 담배도 안 피우고 당신보다 3살이나 어려서 체력도 훨씬 좋은데 이렇게 건강한 나를 의심한다는 게 조금 웃기지 않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속궁합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네. 뭐라고? 속궁합? 당신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 아, 됐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난 절대로 병원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날 무슨 문제 있는 남자로 취급하고 있어. 남편은 검사를 받아보라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시어머니와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속궁합 얘기까지 할 수가 있나요?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둘러싸여서 며칠 동안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으며 계속해서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결혼 5년이 넘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자연임신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들 하던데 민기적거리는 남편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친정엄마가 남편을 불러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며 저와 대판 싸웠지만 결국 친정엄마가 예약을 해놓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무정자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남성의 1%에게 나타난다는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셨고 저 또한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힘든 건 바로 남편이었을 거예요. 제 앞에서는 애써 의연한 척을 했지만 피우지 않던 담배를 베어서 피울 만큼 마음이 착잡했던 모양입니다. 웬일이지 남편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더더욱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는 남편과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왠지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잘 웃지도 않고 감정 표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때 시모가 저를 찾아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무정자증? 애초에 너같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무정자증도 너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내 아들을 건드려? 어머님, 무슨 그게 저 때문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억지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 것도 억지지 뭐냐? 자고로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아주 우리 집안 꼴이 우습게 됐다. 우스워. 시모의 말은 제 가슴에 빗으로 꽂아 내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식을 설명해 드려도 시모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만 계속해서 부리셨죠.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지내다가는 가정에 금이 갈 것만 같았거든요. 입양이라도 해서 아이가 집안에 있으면 다시 남편과 저를 화목하게 이끌어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요. 남편과 시모는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지만 저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도 나중에는 마음을 조금 열더라고요. 그때부터 입양 준비를 했고 저희는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가슴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천사 같은 눈망울을 지닌 아이였는데 확실히 아이가 집에 있으니 남편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만 잘 지내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하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시모는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지만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인정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의 돌잔치까지 소소하게 끝내던 어느 날, 제 친구 민경이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니 이렇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당장에 저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집에 찾아온 제 친구 민경이에게 차마 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이도 입양했다는 말을 숨기게 되었고 민경이는 당연히 저희 부부가 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옷이며 신발이며 사다 나르며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경이는 제 남편과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둘은 또다시 만나도 아주 반갑게 서로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술자리를 잘 못했는지라 저는 저 대신 남편과 놀라고 하면서 시간을 내주었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 남편과 제 친구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둘은 같은 운동 클럽을 다니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주말에도 함께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있던 저를 보고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퍼질러 있는 거야?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안 그러더니 옷도 그게 뭐야?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애기 키우면서 화장을 어떻게 해? 애기한테 다 묻는단 말이야. 옷도 불편하면 애기 안기도 힘들다고. 아줌마들이 다 이렇지 뭐. 참나. 당신은 직접 낳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냐? 뭐?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난 우리 딸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말 조심해. 이상하게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긴 후에도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거리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모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갈 수도 없었고 남편 역시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후 남편은 지방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얼마 후 회사의 복직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사를 갈 수도 없었고 결국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했지만 저 역시도 회사에 애착이 가는 상태라서 남편을 따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지방에 있는 회사 사택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게 되자 친정엄마는 아이를 돌봐주러 자주 들리셨고 가끔씩 남편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자들 그렇게 혼자 있으면 한눈 팔기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여자가 단단히 잡아야 해. 알겠지?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꼭 주말에는 무슨 일 있어도 함께 있어라. 알겠냐?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둘이 좋은 데도 다니고 그래야 돼. 응? 알았어, 엄마. 뭐 그런 소리를 해요. 한눈이라니. 우리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말을 너무한 거 아니야? 애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대학생 때부터 나랑 만나면서 나 하나만 많이 사랑해준 사람이라고.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무튼 엄마 말 명심해. 그 당시에는 친정엄마의 말을 그냥 흘려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남편에게 자주 연락을 해보았지만 가끔씩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영상통화는 남사스럽다며 피했거든요. 더군다나 주말에도 매주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2, 3주에 한 번, 급기야 한 달에 한 번쯤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그렇게 가끔 만나던 남편은 제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면서 먼저 TV를 보면서 초저녁부터 거실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제가 아무리 깨워도 못 들은 척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던 남편은 무슨 남인 척처럼 저와 아이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느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한 속옷도 입고 와인도 한 병 준비해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결국 주말 부부를 하는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의심이 되어 남편이 입고 온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옷과 지갑, 핸드폰, 그리고 차 안까지 샅샅이 뒤진 끝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지갑 안에서 영수증이 나왔는데 가전 가구제품과 주얼리 매장에서 긁혀있더라고요. 회사 사택에서 사는 남편이 가전가구 매장에서 살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긁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딱 2번 사택에 가본 후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얼리 매장에서 100만원가량 긁힌 영수증까지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의 전화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놓고 남편의 회사로 몰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상한 대로 남편은 사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퇴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한 것을 본 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찾았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재수씨라고 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 어제 마신 소리 아직도 안 깼구나. 지훈이 방금 나갔는데? 오늘 뭐 특별한 날이라고 재수씨랑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던데요? 얼른 술 깨고 좋은 시간 보내요. 회사 직원의 전화를 그대로 뚝 끊어버린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여태껏 믿어왔던 것에 대한 큰 배신감에 뒤통수가 저릿저릿해오는 것까지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이놈을 아작내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핸드폰에 깔아놓은 위치 어플로 남편의 위치를 알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미친놈,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저는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치며 남편에게 돌진했어요. 그리고는 뒷모습만 보이던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해 본 순간 더욱더 뒤통수가 저릿저릿해졌습니다. 그 상간녀는 다름 아닌 제 친구 민경이었거든요. 뭐야? 네가 여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아니 너네들 이게 다 뭐야? 저기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으며 흥분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손 안 나? 나가긴 뭘 나가? 왜? 쪽팔리냐? 사람들 다 쳐다봐서? 너 뭐야? 니네 뭐냐고. 넌 내 남편이고 넌 내 친구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거리냐고. 당장 말 안 해? 이 쓰레기들아, 말 안 하냐고. 그래, 나 네 친구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이혼해줘. 우리 사랑하고 함께 살고 있어. 그리고 나 임신했어. 이 아이 떳떳하게 이 사람 아이로 키워야 되니까. 뭐? 임신? 이혼? 너 아직 모르는구나. 이놈 무정자증이야. 무정자증이라고 들어봤지?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제 친구이자 상간녀인 민경이는 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제 말에 놀라 토끼 눈이 되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제 남편 역시 민경이의 임신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 깜짝 놀라며 민경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임신? 임신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오늘 임신 축하 자리로 만든 건데 그게 저기... 저는 그 둘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잡아다가 마구 흔들어댔죠. 이런 나쁜 놈아. 주말 부부가 이런 거냐? 여기서 딴 년이라. 그것도 내 친구랑 같이 살고 가끔 집에 와서 시체처럼 앉아있는 거? 네가 이러고도 사람 새끼야? 다른 남자 임신해서 너랑 살고 있는 전현 보니까 마음이 어떻냐? 어때? 저기 일단 나가자. 일단 여기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나가자고. 나가긴 개뿔. 쪽팔린 줄은 알아? 알아? 내 친구랑 바람남는 주제 쪽팔린 건 아니하고.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레스토랑 직원이 물을 건네며 의자에 앉혀주는 바람에 잠시 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 의자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런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번에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이들을 상대해내는 것보다 저와 협력을 해서 혼쭐을 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시모는 떨떠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제가 하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지금 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지방에서 살고 있네요.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부모도 이혼한 제 친구랑요. 더 웃긴 거 얘기해드릴까요? 지금 그년이 임신을 했다고 당당하게 제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뭐야? 너 지금 그게 다 사실이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확하게 말 좀 해봐. 너 지금 어디냐? 어디야? 저 지금 어머님 아들이 사는 곳 근처에 와서 한바탕 했는데요. 이것들이 도망을 갔어요. 제가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어머님 여기 와서 인연 한번 보셔야죠?
너 당장 주소 찍어라. 내가 인연을 아주 잡아다가 아이고 혈압이야. 얼른 주소 찍어. 내가 당장 가마. 당장. 시모는 극도로 흥분을 하셨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모와 결혼 후 처음으로 합작을 해서 남편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시모가 전화를 걸어 근처에 와 있다고 했고 남편은 순순히 집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상간녀가 방 안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모는 불이 나게 온 방을 뒤져 그녀를 찾아내었고 바로 머리채를 잡아 휘둘러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셨습니다. 임신? 임신이라고? 인연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아들을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만. 어디 못 배운 년이 무식하게 들이대. 이런 것들은 아주 호되게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 인연 일로와. 당장 일로와. 시모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바로 제 친구는 뺨을 맞았고 또다시 도망을 가려고 시모의 팔을 마구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힘은 정말 셌기 때문에 그 상간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정말 놓고 얘기하시라고요. 임신이 뭐 죄예요? 저 정말 임신했다니까요? 임산부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불러라 이년아.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보다 우리 둘이 같이 깜빵 가자. 인연이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우리 아들이 애를 못 갖는다는 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라 이년아. 아이씨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낳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모를 향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확인해 보라고 하며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시모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격분하여서 핸드폰 동영상을 켜서 그 상간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그럼 너 만약에 네 뱃속에 우리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그럼 네 년 아는 사람한테 내가 아주 다 알려버리고 네 뱃속 애기 아버지한테도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참, 경찰에도 가서 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거다. 그래요, 그러시라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디? 참나, 무식하긴 누가 무식하다고. 그 말을 끝으로 제 친구이자 상간녀인 민경이는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도 황당한 일을 겪은 저와 시모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 그 후에 시모의 행동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저런 불의아씨한테 꼬임을 받아서 어쩐다니.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가 다 끝냈으니까 너는 다시 마음 다잡고 살면 돼.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집으로 올라와. 혼자 이러다가 또 이상한 년 꼬이기 전에. 잠시만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꼬임을 받다니요? 바람이 어디 혼자해서 되는 거예요? 제 친구랑 바람났어요.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냐. 다시 올라와서 같이 살으라고. 남자 혼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지. 뭘 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다 끝났으니까 됐어. 네가 좀 잘 보살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 지금 바람 피웠다고요. 그것도 제 친구랑 살림까지 차리면서요. 이 집안 꼴을 보세요. 이게 신혼집이지 어디 주말부부하는 기러기 남편 집인가요?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시라고요 좀.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오로지 상간녀의 잘못이고 자신의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피우게 된 것도 제가 잘 보살피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아주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잠시 후 저는 도저히 시모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집에 친정 부모님까지 내려오셔서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시모와 대판 싸우셨고 남편의 얼굴은 친정 아빠에게 한 대 얻어터져 말이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곧장 남편이 다닌 회사로 찾아가 난장판을 만드셨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람들 중에 남편과 친한 대다수가 상간녀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의 집도 와서 함께 시간도 자주 보냈다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다들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곧장 집으로 올라와 이혼을 준비했고 신혼집의 사진들과 동영상을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상간녀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채 종적을 감추어 버렸었는데 한참 후에 중학교 동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민경이가 돈을 빌리러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홀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집을 얻을 돈을 빌려야 한다며 200만 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친했던 걸 알았던 제 친구가 제게 전화가 와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냐고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어떻게라도 그 상간녀를 찾아야 한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찾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게 그 여자의 연락처와 중학교 동창의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엄마는 제 친구 민경이가 있는 곳을 알아내셨고 급기야 그곳을 찾아가신다고 하더군요. 어디 미혼모의 집인가 그런 곳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아주 난장판을 쳐놓았다고 하셨네요. 상간녀의 민경이의 아이는 아마도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닌가 봅니다. 시모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 숨어서 아이를 낳은 걸 보니까 말이죠.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저는 진솔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전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민경이가 임신하네. 정말 네 애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정자증 치료라도 받고 뭐라도 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왜 여기저기 까발리고 다녔겠어. 걔는 몰라. 내가 무정자증인지도. 나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럼 걔랑 한 집에 살면서 걔가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한 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런 바보 천지 같은 놈아.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냐?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냐 어떡해? 그럼 어째. 가끔 주말에 내가 집에 올라오면 걔가 혼자 있고 또 가끔 자기가 할머니 집 간다고 며칠씩 나가 있으니까 내가 몰랐지. 나 왜 이렇게 바보 등신인지 모르겠다. 나 어떡해 여보?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다시 받아주라. 내가 이렇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게. 제발, 제발, 용서를 구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쓰레기라고.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가 될 일이 아니야. 너 우리 애한테 그렇게 관심 갖기나 했어?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될 판에 너는 다른 데 가서 내 친구랑 살림을 차려서 그러고 있으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건 아니잖아 정말. 매달리는 남편에게 매몰차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의 솔직한 마지막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몇 번이고 제게 연락이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얘기도 꺼내지 않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둘째치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라는 사람 역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아들이 무정자증인 것도 제 탓이요. 바람이 난 것도 제 탓이요. 입양을 한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한지 급기야 시몬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한동안 슬픔에 빠져 아무 일도 못하고 우울증 약까지 먹으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친구와 남편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안정을 점점 되찾아갔습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 주말에도 운동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힐링 타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더욱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아이에게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처가 어떻게 완벽하게 아물 수가 있겠어요? 아마 평생이 지나도 완벽하다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곳에 털어놓으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제는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발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